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에서 지나가다가 눌러앉은 아낙네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부장 유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원 활동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제 사무실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요. 보내시는 분 성함은 이제 정상적으로 적혀 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부녀회장으로 적혀 있고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속 사무실에서 부녀회장 누구냐고 찾아서 제가 몹시 수치스러워하며 받았는데 세상에 그 물에 타먹는 식초 선물을 청취자 저희 트러스트노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탄산수랑. 네, 탄산수랑 같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상큼해지라고. 네, 상큼한 식초와 네, 톡톡 튀는 탄산수. 아이고. 네, 그래서 사무실 냉장고에 넣고 지금 활동가들이 아침에 지금 돌아가면서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다른 소식 하나 있죠. 네. 어제 저희가 민원련 포럼을 또 개최했습니다. 네. 포럼 제목이 세월호 참사 4주기 보도 참사는 끝나야 한다. 네. 이거였습니다. 윤민지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KBS와 MBC, 네. SBS, YTN 이 네 사사의 노조, 언론노조 소속 노조의 그 민실위나 공방위, 어쨌든 좀 더 방송을 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송으로, 시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오셔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본인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그때 그쵸. 정말 내가 그 기레기였다. 내가 보도 참사에 나도 부역했다. 나 부역자였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데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반성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언론을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그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YTN에서 오신 분의 네. 말이 사실은 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발제를 했을 때도, 토론을 했을 때도 계속 YTN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방송사들은 그래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YTN에서 오신 그 김도원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그 전 위원장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진짜 그렇게 말할 상황조차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그 적폐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 지난한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솔직히 좀 기분이 참,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네. KBS랑 MBC랑 SBS는 우리가 어쨌든 적폐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적을 몰아냈고 그죠. 몰아내서 어쨌든 제대로 된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적폐들이 있더라. 적폐적 그죠.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나가는 건 하루하루 정말 거대한 적을 타도한 건 같이 공동으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적폐 문화들, 관행들, 이런 것들을 깨가는 게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YTN은 저희는 아직 거대한 적을 적조차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너무 버거운 상황이다. 꼭 몰아내겠다. 그걸 몰아내려면 정말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시민밖에 맞아, 없다. 그런 시민 여러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수영 박사, 네, 성균관대 연구 교수님이시죠. 네. 그분이 앞으로 그 언론인들에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 네가 진짜
전문직이냐 아니면 기사 받아쓰기 하는 기능직이냐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연이 정말 의미 있는 포럼을 많이 하는구나. 지난번에 기자단 포럼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청취자분들과 많은 시민분들과 나누는 건 정말 좋겠다.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미디어 스크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문화일보가 김기식 보자 인턴의 SNS 사진을 지면에 올렸다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기사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여비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공세를 하고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그렇게 띄우니까 한국당이 받았죠. 받으면서 계속 따옴표로 받았을 수 있게 그런 멘트들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당이.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 등의 언론이 따옴표로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악순환의 상황 속에서 문화일보가 내가 한 발 더 나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오면에 10일 초판으로 발행된 오면입니다. 김모 씨 페이스북 캡처라고 출처가 명기된 그 여성 얼굴 사진을 실었다고 하죠. 지면에. 아이고, 사진을? 네, 사진을 실었고, 근데 그게 2015년 해외 출장에 그 비서로 동행했던 과거 인턴 직원이었던 그분이고요. 선글라스 아랫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SNS에 올린 여인턴 로마 기념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제목도 대단히 악의적이죠. 뭐 마치 네, 정말 그냥 외유성 그 출장이라는 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2판에서는 이 사진을 삭제를 했고 온라인에는 이제 해당 사진이 삭제된 최종판이 게재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저널리즘 윤리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누가 봐도 명예훼손 같은 어떤 법적 다툼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큰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화일보는 진짜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러니까 편집국 간부들이 초판을 발행 그렇게 했을 때 사진 게재는 부적절하다라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대요. 네,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국 간부들이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이 정도 나가줘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어쨌든 기자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그렇게 사진에 게재된 10일자 초판이 전국 단위로 일단 1차 배포가 된 거예요. 배포가 됐는데 근데 그러다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뭐 지워졌다고는 하지만 기자들이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구조라는 거죠. 그 윗선에서. 그래서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여비서라는 프레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는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 가면서 보도 윤리가 뭔지 뭐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오히려 일선 기자들이 막 이렇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데스크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막아줘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데스크가 사실은 기자들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해도 무시하고 찍어 누르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보도 윤리를 어기는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문화일보의 현 상황은. 근데 그 보도가 네. 그 여비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에 여비서랑 같이 갔다. 네. 마치 단둘이 밀월 여행 간 것처럼 표시한 문제죠. 그리고 여비서라고 하는 거기에서 풍기는 그 뉘앙스. 그리고 그렇죠. 저번에 조선일보 보도 이야기했지만 아래다가 완이정 여비서 이렇게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 뒤에 붙이는 게 출장 뒤 고속 승진. 이런 식으로 기사를 붙여서 마치 출장에서 어떤 무언가가 있었고 그래서 고속 승진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론들이 제목을 그렇게 뽑고 있단 말이에요. 뉘앙스를 그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너희들 걔네 둘이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승진시켜주고 이거는 무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그 국회에서 국회 안에 있는 내부 게시판에 네. 어떤 그 여성 보좌관이 익명 여성 보좌관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여비서 프레임으로 가지 마라. 내가 항상 이런 오늘 언론을 보면서 부들부들 난 모욕감을 느꼈다. 안에서 내가 그 9급에서 9급 다음에 7급인데 그러면 9급에서 7급 올라간 게 왜 고속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안에서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내부적으로 격려하면서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언제 여성 비서는 동행하지 않았냐. 그런 식의 프레임 가지 마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여성 비서들은 정책 보좌 하지 말고 맨날 저 멀리 잡일은 처리하라는 거냐? 자기가 지금 보좌관 업무 맡고 있는 자기도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보좌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 그 숱한 의원들,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여기서 프레임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항상 마주치고 있다는 거 국회에서. 난 모욕감 느낀다. 나를 그런 식의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뭐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 화이팅 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한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분노가 내가 여성이란 이유로 나를 남성 의원의 보좌관이면 마치 뭔가 너 같이 갔다 출장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뭐 보좌해서 출장 가면 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네, 지금 해시태그 다 붙습니다. 지금 같이 갔다 오면 남성 의원을 보좌하는 여성 비서관은 다 지금 해시태그 붙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은. 되게 왜 계속 언론이 그런 식의 분위기를 조장하는지. 그럼 정말 설 자리 없게. 이게 펜스룰 문제다. 원래 언론이 얘기하잖아요. 언론이 지금 펜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렇죠? 남성 의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인데 맞아요. 지금 국회에 여성 의원들이 너무 비율이 적잖아요. 거기다 지금 언론들이 계속 펜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여자는 그냥 인턴해라. 잡일하고 이렇게 해라. 정책 보자.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펜스룰을 언론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말을 자꾸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지금 어쨌든 지금 현 시점까지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화일보 네. 지금 같이 김기식과 동행한 그 비서의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찍은 사진이다. 자기네 딴에는 로마에서 자 봐라 외유했다. 그리고 정말 여비서랑 갔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게재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황색 저널리즘에 자기네 좀 더 팔아먹으려고 여자 그 사람의 사생활에 상관없어. 이야기가 지금 된다 싶으면 사람들 쭉쭉쭉 빨아가지고 그 자기네는 어떻게 더 선정적으로 팔게 할 거냐. 황색 저널리즘이거든요. 근데 문화일보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신정아 사건. 그때 신정아 누드 사진을 모자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철회 내보냈잖아요. 그 변양군 논란 있을 때.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지금 그때부터 그 황색 찌라시 정신 못 버렸다. 황색 저널리즘 못 버렸다. 문화일보. 색깔도 약간 우리끼리 하지 않아요? 그렇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거의 어떤 기조라고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잘 살아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죠? 문화일보 이렇게 하면 폐간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정수영 박사는 폐간하면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 그 얘기 하시죠. 이번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토요일이죠. 그 빙상연맹 관련된 전명규 회장의 그 문제 이렇게 집중 보도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가고 뭐 이승훈 그 금메달리스트까지 이제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118화 겨울왕국의 그늘 그래가지고 논란의 빙상연맹 이렇게 했는데요.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금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빙상연맹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대로 빙상연맹이 다 움직이고 이 패권에 따라서 그 아래 이제 한국체육대 쪽 그 타벌이 이 빙상연맹을 다 자주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그걸 본 시민들이 공분을 샀던 내용이 고 노진규 선수라고 쇼트트랙 선수였죠. 근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뛰어서 메달을 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어깨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했는데 금메달 따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강행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골수에 고륙종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투병하다가 사망한 그 노진규 사건이 하면서 그걸 전명규 회장이 금메달 제조기 형태로 그러니까 금메달 따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노진규를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훈련을 밀어붙였다. 이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이승훈 선수가 전명규의 완전 그 특혜자 수혜자 해서 그 이승훈 사관왕 만들기를 하기 위해 수많은 선수들을 그런 동원용으로 쓰이고 버림받았다. 근데 이게 그 핵심에 바로 전명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됐는데요. 청와대 청원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겨레 20일이죠. 20일이 이 SBS 보도를 비판하는
SBS 보도에 의혹을 제기하느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그 한겨레에 따르면 김창근 한겨레 스포츠팀 기자가 쓴 겁니다. 지금 SBS가 빙상연맹 때리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예전에 그 노선영 선수 그 인터뷰 SBS 보도에서 나왔죠. 그리고 블랙하우스에 노선영 선수 출연했었죠.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또 빙상연맹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선영 선수는 SBS랑만 사실 소통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겨레는 SBS 회장과 지금 전명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과 빙상연맹 안에서 싸움이 되었던, 라이벌이 맞겠네, 라이벌을 했던 전 빙상연맹 회장이 SBS 사장이랑 친분이 엄청 두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명규의 라이벌이 SBS에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PD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한겨레 21 보도에다가 이제 보도에 대해 SBS 내부에서는 불쾌하다. 우리가 무슨 사장이 이거 취재하라고 하면 취재하는 그런 집단 아니다. 그리고 이미 사장은 어제 저희 거기 세월호 포럼에서도 SBS 기자가 와서 얘기했죠. SBS 사장은 이미 뒷선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그 작년부터 새롭게 보도본부장이나 사장은 임명제를 그 사람들이 동의한 구성원들이 뽑는 걸 뽑아서 편집이나 취재 이런 거에 사장의 입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보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BS에서 지금 20분 동안 삼성 에버랜드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에 내부 구성원들이 사장의 입김을 차단한 다음에 나온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레 21의 기사는 SBS 사장과 장명희 전 빙상연맹 명예회장이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만 들어서 사실 내부 사정에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추측성으로 기사를 썼다. 그러면서 SBS 보도에, 그리고 SBS 구성원들의 굉장히 치욕감을 안겨준 그런 보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못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혹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보도로 내려면 조금 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바로 SBS에서는 정정기사 취재 파일이라는 거 해서 반박 기사로 정정 기사 내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미디어 오늘의 그 장슬기 기자가 쓴 비평 한겨레 SBS 때리기가 놓치고 있는 것,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만약에 그러니까 SBS 기자가 예를 들면 취재원 노선영 씨하고 같이 너무 있었던 게 문제다, 혹은 너무 SBS가 그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잣대로 한겨레 21 측의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명규 한체대 교수잖아요. 그 빙산연맹 현 부회장. 근데 한겨레 온라인판하고 한겨레 21에서 관련 기사 작성한 그 해당 기자, 한겨레 기자가 한체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체대 파벌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러면 걸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쪽이야말로 그 얘기 듣고서 지금 그쪽 입장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해당 기자는 그 미디어 오늘 통화에서 지도 교수가 일단 따로 있고 그 전 부회장하고 내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역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해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까지 SBS 때리기를 만약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떤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겨레 21에서 제기하는 건 윤세영 회장이랑 그 장명희 전 빙상연맹 회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굉장히 둘이 같이 연맹이 실세로 활동할 때 이 사람이 회장일 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그리고 또 하나 근거가 이제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그 윤세영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성민 SBS 전 부회장이 당시 이제 스키협회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회장 그 다음 차기를 노렸는데 빙상연맹에 이 사람을 밀어내고 빙상연맹에 김재열 회장이 선정되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이제 SBS랑 빙상연맹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논란이 그 다음부터 SBS가 빙상연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전명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에는 2018년 평창 때 이 모든 논란을 SBS가 빙상연맹 때리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엔 사주의 관계에 이제 매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한 건데, 한겨레 그 미디어 오늘에서는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와 정황으로 한 그렇죠. 추측으로 그렇게 몰아가면 당시 한겨레 21에 기사를 쓴 사람이 한국체육대회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체대 파벌이냐? 한체대에서 그런 전면기파냐 결국에는 이런 식의 의혹에서 그럼 본인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식의 추측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다 보도윤리 갖다 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싸움이 어쨌든 네.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기자도 미디어오늘 측에 얘기한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한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의아하게 네. 생각했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조금 빨리 보도가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지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이게 보도 제목들로 사실 한겨레 SBS 때리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근데 그 정도의 강도의 보도를 내려고 하기에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기자들이 서로의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질을 높이기,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더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취정과 이상한 옛날에는 그런 밀월 관계 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로 무서워하면서 기사를 정말 잘 쓰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나베나 쇼! 네, 오늘 베나베나 쇼 소재로 하나는 삼성 관련된 거, 하나는 선거 관련된 거,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베나베나 쇼 퀴즈는 언제나 쉽습니다.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는 요새 터지는 것들이 많죠. 뭐 증권, 삼성증권도 뭐 여러 가지 터지고 있고, 노조 문제도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올림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 공개 청구 관련 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개별로 이제 다 처리를 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삼성 노조 탄압 문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2일 날 한겨레가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 중 노조 파괴 문건 6,000건 발견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온라인 기준 2일이고요. 지면 기준은 3일입니다. 네, 이 기사는 이제 서영지 기자, 저희 상 많이 받은 기자죠. 이 기자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그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을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근데 그룹 안에서 노조 와해 공장 문건을 확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6,000건이 나왔어요. 네. 뭉티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을,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 전략을 펼치면서 노조 와해 전략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2013년도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JTBC 뉴스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위 기업인 삼성에는 빚도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 즉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의 경영을 실현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빚 뒤에는 무노조 전략이 갖는 그늘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 집중 보도할 내용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전해지던 내용을 문건으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조를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주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문건을 입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인터뷰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요, 그냥 아주 철저하게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공작이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노조하고 뭐 민변 이런 곳에서 넣습니다. 고소고발을 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2015년에 서울중앙지검이 결과를 내놓는데요. 문건 작성 주처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썼을 거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인데.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예 제대로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논리는요, 삼성 측 논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베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상황이 좀 다르죠. 검찰이요. 직접 압수수색을 하다가 삼성그룹 안에서 문건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LG에서 작성했다고 할 수 없겠죠. LG가 작성해가지고 몰래 두고 간 거야. 뭐 검찰이 그렇게 올 줄 추정할 알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삼성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최근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노조 그 파괴 문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공개됐던 그 이후로 2003년 이후로도 계속 이러한 문건을 작성해 왔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를 검찰이 예전과 같은 결론을 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요. 사실상 더 많이 주목받아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삼성이 문호조 전략을 쓰는데 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계열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노조를 실제로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네. 실제로 설립한 곳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보통 그때 삼성 대응 문건이 설립하려고 할 때 네. 미리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삼성이 어용 노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먼저 설립 신고 낸 거죠. 네. 옛날에 복수 노조가 안 될 때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쓰고 또 노조가 진짜 생겼어. 자기는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생기면 그 노조원들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조원들을 도청한다든가 네.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심한 소송을 건다던가 네. 업무 배제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2명의 노동자가 그 삼성의 노조 파괴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는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처벌도 받지 않고 혐의는 없고 아니 실제로 노조가 파괴되고 삼성 안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그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죽어나가고 있고 네. 다 잘리는데 검찰은 주체 없다.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만 2015년에 그런 결과를 낸 겁니다.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 어떻게 수사가 될지 다들 주목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건데 6일 날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아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했던 그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다 압수수색에 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노조죠. 삼성 서비스 노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문건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게 2일, 3일이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 기간 동안에 관련 보도가 최소한 한 건씩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도 양상이 어땠는가 신문 방송을 다 찾아봤는데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방송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방송사 중에서 관련 보도를 아예 내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안학내 TV조선 세 군데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TV조선 채널의 MBN. TV조선 채널A 나도 MBN 할 것 같은데 그럼 너 따라가는 거 같잖아. 내가 근데 다른 데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참 YTN 저 죄송한데 저 YTN은 안 봅니다. 아, 내가 그걸 몰라서.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TV조선 채널의 SBS. SBS는 다른 보도 하니까 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MBN 가져가시나요? 저 MBN 하겠습니다. 네. 네, 유민지 부장님 승리. 네. 뭐 밥 한번 사시죠 나중에 유민지 부장님. 네. 이 세 방송사는요 연권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뭘 답을 했는지. 왜냐면 이정일 PD가 얘기한 답을 제가 주워 먹었습니다. 그렇죠? TV조선, 채널A, MBN이 보도하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 한 건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일부터 한겨레가 보도를 온라인판으로 보도를 내놓은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그러니까 정말 딱 7일간의 기간을 동안 모든 온라인 송고까지 다 봤거든요. 와. 다 봤는데 이 세 매체는 일단 보도를 한 건도 하지 않았고요. 이 중에서 다 한 군데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한 군데 방송사는요 온라인 송고용 기사도 안 내요. 관련해서. 자, TV조선 채널A, MBN 중 두 군데는요. 그래도 방송 보도는 안 해도 온라인 기사는 내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곳은요. 온라인 기사로도 요건을 철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조선일보. TV조선, 아니야. 나 채널A. 채널A, TV조선. 유민지 부장님 승리. 아. 채널A가 그렇게 했고요. TV조선은 뭐랬냐면요. 딱 한 번 압수수색했다는 속보를 온라인에 한번 띄웁니다. 물론 그 기사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속보기 때문에. 냉무. 네, 냉무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요새는 재곤대인데. 네네네. 소름 돋았고요. 네. MBN 같은 경우는 역시 압수수색 관련된 기사를 내놓는데 속보는 아니고 그냥 기사, 온라인 송고용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를 짧게 내놓습니다. 자, 반대로 이 기간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JTBC. MBC. JTBC인데요. 아. JTBC는 이 7일 동안
10건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거의 매일 이제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후로 2-3건씩 계속 연달아서 며칠 동안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낸 거고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상파 3사가 일주일 동안 한 보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단시는 저희가 0.5건 처리를 하죠. MBC 같은 경우에는 3.5건 정도 내놓고 KBS 2.5건, SBS 2건이에요. 근데 다 합쳐도 10건이 안 되죠. JTBC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간을 7일로 끊었지만 8일 다음 날로 넘어가면은 또 추가 보도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들 삼성 관련 이슈에서 뭐 JTBC가 비겁하게 군다라는 얘기가 요즘 한 바퀴 또 돌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많이 했네. 제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심상정 그 의원 불러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KBS하고 MBC 같은 경우도요. 받아쓰기식 보도로 그친 게 아니라 나름의 단독 보도들을 이 건 안에 다 포함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법 주목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문 중에서는요. 딱 두 곳이 아무 보도도 내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네. 신문 아니 신문 모니터를 해서 그렇게 모니터를 해서가 아니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식이죠 사실. 삼성이랑 같이 혼맥이잖아요. 결혼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불리한 보도는 안 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 아까 제가 맞춘 것도 조선동아 갑니다 저는. 조선동아. 조선 아닙니다. 조선은 삼성에 대해서 내긴 내요. 결혼으로 안 묶여있기 때문에. 역시 결혼 혼맥 인정합니다. 네. 결혼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베나베나쇼 공식이기도 하죠. 신문으로 갔을 경우에는 동아중앙은 미보도로 가고 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채널A, MBN이 보통 미보도로 가고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안 할 경우도 있지만 보도를 한 다음에 나쁘게 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딱 그 공식이 여기 적용됐고요. 조선일보는 무려 2건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네, 보도량은 가장 많은 게 당연히 한겨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따라가는 보도, 팔로우하는 보도를 이제 3건, 4건 이렇게 계속 내주고 있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뭐 0건. 네, 0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아까 2건의 보도를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항상 논조가 문제입니다. 그럼요. 논조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도를 내느냐? 일단 계속 침묵을 유지해요. 처음에 문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보도를 안 내요. 그러다가 첫 보도가 삼성전자 압수수색이 이뤄진 그 6일 이후 다음 날 7일자 지면에 처음 이 소식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삼성 노조 탄압 문건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실적을 냈는데 검찰이 이렇게 괴롭혀서 쓰겠느냐. 딱 이 논조입니다. 짱인데. 이거를요. 이날 7일이죠. 1면과 14면 기사로 내놓는데요. 1면 보도 제목이 삼성전자 잔칫날 4번째 압수수색.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 얘네 이렇게 막 우리나라 최대 기업으로서 이렇게 영업이익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는데 잔칫날 재뿌렸네. 딱 이거고요. 이 기사 안에는요. 삼성전자 관계자의 수시로 검찰 수사가 들어와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멘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 너무 조사 많이 받아. 이곳저곳 잘못을 많이 하니까 지금 막 다 하면 삼성이야. 어디 까면 다 삼성이야. 그렇잖아. 네.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 네.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이거 부적절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삐 처리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지금 가장 삼성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조선일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침묵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쪽도 같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 관련된 이슈를 일단 하나 퀴즈로 갖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선거 관련된 이슈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뭘 갖고 왔느냐? 지난번에 그 유민지 기획부장님이 4인 선거구 관련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 퇴출 시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의원을 못 내면 없애겠다 이런 거죠?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정말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뭐냐면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개혁 소위라는 걸 열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보통 정당법과 관련된 뭐 개정을 이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4일 날 어떤 걸 처리하려고 했냐면요. 소수정당 퇴출 조항을 의결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총선에 2번 참여해서 2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인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은 그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건데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소수 정당들이 반발로 인해서 이제 잠깐 이제 보류가 된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게 지난달 3월 15일 날 이미 그 안에서 요 소위 안에서 이거 통과시키자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결행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근데 사실 요 정당법 개정안의 요 내용은요. 2014년 1월에 헌재가 이미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유사한 정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은 뭐 정당 등록 취소해 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자체에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위헌 결정을 받은 그 정신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예를 들면 기존 법률 조항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배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못 받으면 사실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 선거를 통해서 그 배제할 수 있고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으로 몇 % 미만이면 뭐 배제 이렇게 해서 정당 해산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거는 부적절을 할 수 있고 좀 약간 어떤 부분은 좀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 문제의 조항을요. 정계소위가 내용을 약간 뭐 퍼센트 이런 걸 수정해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 정당이 그 정계소위에서의 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하고 한국당 이 거대 정당이 야합을 한 거죠. 또 한 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 기회를 뺏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소수 정당 표라고 해도 그거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로 분산, 그러니까 어디로 뭐 노동당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표들이 다 분산돼 있는데 지금 그거라도 다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예전에 그 4인 선거국 그때 그 문제처럼요.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고 지적을 해서 못하게 막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방송사 중에서는요. 단 한 곳이 이걸 보도했습니다. 했어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느냐. 3월 15일부터요. 4월 9일까지 봤습니다. 단 한 곳이 했습니다. MBC 했다. SBS 했다. 아니야, SBS 안 했을 것 같아. JTBC. 단신으로 다뤘다. MBC입니다. MBC가 언제 다뤘냐면요. 4월 8일 날 다뤘어요.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정당이 현재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 1% 이상 득표를 못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제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4월 8일 날 다룬 거죠. 이 건이 터진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터진 건 4월 4일이고 그 직후에 바로 그 소수 정당들이 정말 계속 플래카드 들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약간 한 템포 늦게 뉴스로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전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전달해줘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딱 한 군데 방송사는요. 방송 보도로는 안 하는데 온라인 송고는 기사는 돼요. 어디였을까요? JTBC? SBS? 바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꿔. 잠깐만. KBS입니다. KBS 안 하는데 잘 그런 거. JTBC. 네. KBS, JTBC, KBS.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KBS는요. 방송 보도를 안 내고 온라인 매체처럼 행동합니다. 늘. 그러니까 온라인 기사로는 계속 처리를 해요. 이 소식 뭐 파행 어쩌고 막 이런 거를 계속 한 3건 정도로 이걸 다뤄요. 근데 뭐 문제의식을 담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소식을 전달해주는 스트레이트 기사죠. 근데 방송사면은 좀 이런 거는 방송 보도로 다뤄줘야지. 온라인 기사로만 계속 뭐 이런 중요한 이슈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온라인 송고용 기사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문사 중에서는 이 기간 같은 기간 신문사 중에서는 보도를 안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조선일보 안 했을 것 같고
조중동? 중앙일보도 안 했을 것 같고 동아일보도 안 했을 것 같고 조중동 두 분 다 똑같이 하시나요? 조중동 한이 누구야? 한국. 한국은 했을 것 참고로 두 군데입니다. 네. 같아요. 조선과 동아입니다. 조선 동아. 전 생뚱맞게 한국과 중앙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조선 중앙입니다. 네. 일 바빠요. 조선이랑 중앙이 바쁘거든. 딴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 좀 바쁘고요. 국정부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티키타카는. 아, 네네.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 신문에서 일단 한겨레가 사설하고 관련 기사를 내놓고요. 경향신문 사설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동아일보 각각 이제 관련 기사를 내놓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요, 지면은커녕 온라인 관련 기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국민이 정말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이라면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거대 정당들이 야합을 하고 있는 특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 거대 정당에서 막 홍준표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는 큰 따옴표를 받아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꼬박꼬박 전달을 해주면서 이런 거는 온라인 보도로도 홍보를 안 해준다?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가 오늘 베나베나 쇼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베나베나 쇼는 오늘 두 분이 사실 거의 반반씩 맞춰주셨어요. 아, 네. 그래요? 내가 더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맞춰주셨는데 유민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건 정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 네. 하지만 유민지 부장님은 아까 이정희 PD님 버린 걸 주워 먹었기 때문에 주워 먹는 게 좋은 겁니다. 본인이 버렸는데 그거 버린 걸 내가 바닥에 안 놓고 내가 주워 먹었잖아. 죄송한데 제가 말을 주워 먹기 때문에 나중에 이정희 PD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땡큐 한번. 아, 땡큐. 네, 감사합니다. 땡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우승을 받은 것뿐이고 축하를 받은 것뿐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유민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나쁜 보도 스크랩을 짧게 하나 할게요. 네. 이명박이 기소됐잖아요.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나 그거 양상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다. 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베나베나 쇼처럼 퀴즈입니다. 구속 후에 이명박이 5kg가 빠졌다. 이 얘기를 보도에서 어머, 했던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였을까요? 채널 A죠. 채널 A. 아, 나도 채널. 아니야? 네. 그러면 나는 MBN 가야지. MBN 채널 A. TV조선입니다. 네, 내가 방금 전에 TV조선 할까?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나는 TV조선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왜냐면 좀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셨던 채널 A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채널이. 일단 이 당일날 관련 보도를요. 대부분이 톱보도로 처리를 합니다. KBS 톱, SBS 톱, JTBC 톱, MBN 톱. TV조선도 톱이에요. 자, MBC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증권 관련 이슈를 먼저 하고 세 번째로 이걸 처리를 합니다. 자, 채널A는요, 요건에 대해서 15번째로 소개합니다. 이날. 우와. 쩔죠? 왜? 그러니까 제일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네,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되건 말건. 아니죠. 오히려 너무 관심사라 숨기고 싶었던 거죠. 보석처럼. 뒤에. 말도 안 돼.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삼성증권 그 배당 사고 관련해서는 앞에 보도하는 게 납득이 돼. MBC처럼. 그치. 그러면 채널A는 앞에 뭐 했는지 납득이 되나? 제가 이슈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톱보도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논란. 네. 그 다음에 네, 지방선거 관련 이슈 몇 건 내주고요. 삼성증권 배당 사고 얘기 좀 해주고 재활용 대란, 그다음 미세먼지 문제, 복지에 사각이 있다는 그런 분석,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 한국사 시험 문제 논란, 불법 대출 문제 등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순서로 네, 요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납득되는데요. 우선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요. 서울시 문제 지적하고요. 미세먼지랑 지방선거 얘기도 하다가 해주고. 재해로 내란 해주고. 상남만상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두 건의 보도를 내줍니다. 근데 이 보도를 내주는데요. 첫 보도가 죽입니다. 보도 제목이 기소된 MB 큰 따옴표 무수록사로 비유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페이스북에 쓴 거죠. MB가 기소되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이거 무수록사라고 이거 억울하다. 이건 정치적인 공세다 이러면서 진상을 떨었죠. 근데 그거를 7개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관련 첫 보도로 이렇게 제목으로 받아준 게 채널이에요. 나는 옥중 서시는 들어봤어도
옥중 페북은 좀 정말 옥중 페북. 이거 못하게 해야 돼, 페북 진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목에만 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송 보도용 제목하고 온라인 송고용 제목에 다 가히 무술옥사 요 멘트를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앵커도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이 된 이 전 대통령은 짜맞춘 수사라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무술년이죠. 그래서 무술옥사라고 불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다음에 다른 정상적인 방송사들은 다 혐의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지. 근데 채널에 달라요. 자신의 상황을 조선시대 핏빛 정쟁에 빗대 무술년에 일어난 옥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치보복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무술 경사라 하는데. 네. 그리고요, 기자도요. 초반에 잠깐 뇌물 같은 혐의를 이제 언급해주는 듯한 느낌을 좀 주다가 뒤에 다시 MB 측 항변을 계속 얘기해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방송으로도 넣지 마세요. 네. 조금만 처리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6억은 김윤옥이 준 돈 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받아주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회장 특별 사명했다는 정보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얘기가 됐죠. 검찰이 한 번 더 기소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채널A는요. 특징이 이건희의 이자도 얘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요 정보도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요 정보를 얘기를 안 해요. 보도 안에서. 두 건의 보도 중에서.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찾지 못했던 그 TV조선 그 5kg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우선 관련 첫 보도는요. 채널A보단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가 혐의는 말해주거든요. 혐의가 이렇게 있고 하지만 MB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MB 반박문을 전한 그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공의 시나리오 큰 따옴표를 한 다음에 MB 반박문 공개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 입을 빌어서요. 다스는 가족 기업이고 경영상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뒤 5kg이 빠진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수면 유도제 2알을 먹고 처음으로 잠을 잃었고 뉴스를 전혀 안 봐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나 울 것 같아. 저 정말 눈물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근데 TV조선이요. 사실 이 정보를 처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네. 4월 3일 날 MB 아들 이시영 비공개 소환 이 보도에서도요. 검찰이 오늘 아들 시영 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구치소 생활 12일째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고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걸로 변호인 측이 알려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주로 성경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알을 드셨구나. 네, 이번에 약을 늘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무셨구나. 네, MB 불쌍해. MB 어떡해. MB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라면서 이렇게 옥중 고난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A처럼요. TV조선도 이건희 삼성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검찰 입장을 말하진 않고요. MB가 뭐라고 요거에 대해서 반박했는지만 전달을 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다. 왜 검찰이 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지는 말을 안 해주고요. 그냥 아니다. 라는 것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MB의 근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옥중생활 근황, 네, 그 감옥생활에 대해서 다룬 데는 그럼 TV조선밖에 없어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당일날 다룬 곳은, 그러니까 기소된 직후에 다룬 곳은 TV조선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시영 이제 비공개 소환했을 때는 몇몇 군데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 먹는다 그렇죠. 이런 변호인단의 그 어떤 멘트를 멘트니까. 통해서 나가긴 했죠. 근데 기소가 되니까 다들 왜 기소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느라 바빠서 이걸 안 쓴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걸 낼 시간이 없죠. 근데 TV조선은 그 시간을 쪼개서 1분 1초 아껴서 요거 이렇게 전달해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MBC, SBS, JTBC는 당연히 이런 페이스북 그런 글 쓴 거 보고서 정치 공세 또 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건희 관련된 거는 뭐 얘기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N은요 이건희 사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검찰발 멘트로 처리를 해주고요. 보도로 대신 눈에 띄는 건 MB 항변도 똑같이 그렇게 처리를 해줘요. 나열식 보도로. 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에서 역시 눈에 띄는 건 채널A, TV조선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댓글 읽기 한번 가볼까요? 상상님 댓글인데요. 김기식 여비서 프레임은 너무 저열합니다. 그 여성분이 김기식 씨와의 외유 이후에 고속 승진을 했다는 말인데 이 프레임의 이면에는 김기식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 또는 몸로비로 고속 승진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저열한 프레임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동의하고요. 정말 저열하고 폭력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남뻔뻔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요. 4년 연임제예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그 개헌 관련해서 김창균 칼럼 이야기할 때 저희가 4년 중임제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칼럼에는 저희 칼럼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4년 중임제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위에서 내놔는 4년 연임제입니다. 그렇죠? 중임은 내가 만약에 물러난 다음에 아무 때도 또 다시 재선을 나갈 수 있죠. 브라질의 룰라처럼 네. 나가려고 하다 못 나갔죠. 그런데 연임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연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특위에서 내놔는 4년 연임제입니다. 그래서 난 뻔뻔한 닉네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저희도 다시 정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진 386님, 삼성이 쓴소리 못하는 언론을 질타하는 민원련, 삼성을 찬양하는 언론에 일침이 갈 줄 아는 민원련. 아이고 세상에. 활동가 한 분 한 분이 열일하는 덕분에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날카로운 칼을 벼리기 바랍니다. 민원련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눈물. 네. 레이니치스님께서는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감사드린다고 하고요. 어제 티키타카,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주거니 받거니 협력이 놀라울 뿐이다 이랬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우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김기식 아니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고요. 적폐 아니면 신문이 안 나올. 그렇죠. 지면을 못 채우죠. 지금 네. 지면을 채울 수가 없을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어쨌든 레이니치세님께서는 근데 그 악의와 뻔뻔함에 놀라기보다는 실력 없음에 더 놀란다. 대충 오역하고 이 조선일보 오역한 것도 걸렸죠. 네, 오역하고 일부 발주로 얼렁뚱땅 기사 쓰면 사람들이 옳거나 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점점 실력이 후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뼈 있게 비판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서 밑에 지금 너무 광고에 대한 평가를 써주셨는데요. 너무 잘 들었다. 어제 감사평을 쓰고 싶은 거를 꾹 참았다. 세상에 전화번호로도 빵빵 터질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대가 하늘 높이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NG컷에서 억울한 부분 소명한다면서 NG컷 댓글 쓴 다음에도 몇 번 더 들어서 5번 넘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저는 좀 충격입니다. 네이리스 베나베나 쇼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베나나 활동가 고수팬이었는데 윤민지 부장님의 활약으로 요즘 많이 흔들린다. 골수팬 하십시오. 베나베나 지금 제가 골수에서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가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유민지 부장님의 팬이 된다면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의 골수팬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저를 잊으시는 걸 보면 역정을 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녀회장님의 골수팬입니다. 네. 제가 바로 베나베나 팬. 네. 440416님, 네, 잘 들었습니다. OBS 출연 축하드립니다. 이봉우 활동가. 네. 우리 이봉우 활동가께서. 그렇죠. 셀럽이 됐습니다. OBS에서 지금 선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진행자가 되셨다.
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 이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을 제대로 하기 이거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나가서 또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440416님께서는 포럼 오셨죠? 네, 포럼 오셔서 제 옆자리에서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같이. 네. 항상 이렇게 행사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트러스트노어님 댓글인데요. 1년 정도 미탈과 함께하며 느끼는 건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영어를 참 못한다. 아니 참 번역을 성의 없게 한다 였습니다. 지금 많은 출처 미국의 기사들이 팩트체크를 당하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기자들이 못 바꾸고 있다는 거겠죠. 라고 하셨고요. 포럼을 그걸로 보셨나 봐요. 라이브로. 네. 포럼에서 정수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 언론 적폐란 게 사람이 아니다 문화다가 전 사실 와닿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봉의 OBS 출연에 대해서 네, 발치가 고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용이 목적이었나 하는 의심을 네, 근데 미용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너무 이것도 염증 생겨서 가래를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네, 축하만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분녀회장님 JTBC 아니면 엠넷이요? 왜 엠넷이요? 저 사실 엠넷이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덕질 프로그램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 아이돌 그룹 밀색의 방송을 바꿔보시는 것도 지금 뭐 생각만 해도 좋다는 이런 지금 반응을 하고 저 또 얼굴 빨개졌습니다. 신나서. 네. 감사합니다. 이 댓글 정말 제가 딱 캡처해 놓겠습니다. 따로. 네, 그리고 월요일 방송을 시작할 때 정말 이거 어떡해. 심야 방송 DJ가 기분 나빠서 방송하는 것처럼 시작하셨으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거의 화요일 끝까지 활력 상승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프닝과 엔딩을 기대합니다. 물론 베나베나 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군요. 심야 BJ가 화가 난 상태로 방송하는 것처럼 하는군요. 근데 월요일 방송 굉장히 기분 좀 업된 상태로 했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최대치였는데 월요일 치고는 정말 근데 최대치였는데 이분은 정말 기분 나빠서 방송하시는 거 기분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더 무리하겠네요. 정말 조금 죄송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령검택님께서 이제 KBS 정상화 잘 되길 바랍니다. 부역자들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여 공정하고 좋은 보도 만들어서 저녁에 어떤 방송을 볼지 기대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처장님 팬이라는 처음부터 처장님 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들 자기가 원래 누구 팬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요새 유행인가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용곰탱님 댓글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뉴셀럽이자 고정이 된 우리 큰 누나 유민지 기획부장님과 본인은 착하다는 소리 못 들었다고 하지만 저에게 영원히 마음 착한 작은 누나 베나베나 활동가님 방송이군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개그 멤버 이정혜 PD님 활약도 늘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트 2개 달아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 PD님을 계속 챙겨주시는 게 미령곰탱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령곰탱님이 쓰신 댓글에 어떤 게 있냐면요. 어제 연합뉴스 전쟁식 선거보도가 다뤄졌잖아요. 뭐 격돌 뭐 이런 거, 탈환 뭐. 네, 그러면서 어제 예로 들었던 부산 관련 보도 진짜 부들부들했다. 이분이 부산 분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김어준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T조 뉴스9에서 남앵커가 관리의 삼성을 오독하고 있더군요. 라고 이제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 게 관리하는 거라는 뉘앙스로 말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방송을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 들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한년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